5억 2천만 원이던 시골집이 지금 8,800만 원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무려 83% 가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집의 주인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의 노후를 꿈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여 땅을 사고 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은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5억짜리 자산이 어쩌다 8천만 원에도 외면받는 신세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이 집 한 채만의 이야기가 아닌지 그 무너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빡빡한 생활에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꿈꿨습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시골에서의 노후를 말입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들였습니다. 땅을 사고 그 위에 집을 올렸습니다. 들어간 돈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텃밭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좋았습니다. 손님도 왔고 작은 카페나 민박을 열 꿈도 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줄었습니다. 빈집이 옆집, 그 옆집으로 늘어갔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5억을 들인 집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건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자산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장부 위 숫자일 뿐입니다.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장이 정한 마지막 가격이 그곳에서 매겨집니다. 처음 매겨진 감정가에서 한 번 유찰됐습니다. 또 한 번 유찰됐습니다. 값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5억 2천이던 집이 8,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 들인 돈의 17%, 무려 83% 가까이 무너진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800이면 땅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어느 시골에서는 120평 토지가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땅의 가치가 비워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8,800, 그 가격의 경매가 나왔는데 두 번이나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탈린 걸까요? 아닙니다. 두 낙찰자 모두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습니다. 낙찰을 받아놓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고 그냥 손을 뺀 겁니다. 보증금까지 버리면서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받겠다고 손을 들었던 사람조차 결국 이 집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5억짜리 꿈이 8천에 나와도 아무도 끝까지 손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그냥 운 나쁜 한 채의 사고가 아닐까? 어쩌다 잘못 산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닐까?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땅을 사줄 사람이 시골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198만 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부성입니다. 농가 인구 돌 중 하나는 이미 65세가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5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2배 반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은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을 못하면 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습니다.
추운 날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읍내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병원도, 시장도, 약국도 다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택배 하나 받자고 면사무소까지 걸어나가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여기에 학교까지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아이 키울 곳이 없으니 젊은 가족은 더더욱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땅으로 먹고 사는 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1000평을 농사지어도 비료값과 인건비를 빼고 손에 남는 돈은 한 해 200만 원 남짓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허리 숙여 1년을 꼬박 일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큰 돈을 묻고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빈집입니다. 전국 빈집은 2010년 약 82만 호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약 160만 호로 늘었습니다. 14년 만에 거의 2배입니다. 이제 전국 주택 100채 가운데 8채는 비어 있습니다. 빈집이 늘면 마을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빠지니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닫으니 또 사람이 떠납니다. 이렇게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곳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130곳입니다. 전체의 57%,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역시인 두산이 처음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경기 포천과 동두천, 인천과 대전의 오래된 도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자산은 가격표만 붙어 있고 거래는 없는 박물관 전시품과 같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은 있어도 지갑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빚 안 내고 현금으로 사면 되지. 그런데 바로 그 돈의 흐름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시골 땅을 사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빚을 내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길 기다립니다. 오르면 팔아서 이자를 갚고 차익을 남깁니다. 빚을 내서 사는 투자, 이 모델이 시골 부동산을 떠받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아닌 토지를 담보로 잡으면 대출금리가 연 7에서 8%입니다. 1억을 빌리면 이자만 한 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달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농사로 메울 수 있을까요? 앞에서 봤습니다. 1,000평을 1년 내내 지어도 손에 쥐는 건 200만 원 남짓입니다. 이자는 한 해 700만 원인데 농사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죽어라 지어도 이자의 3분의 1밖에 못 갚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불어나는 셈입니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도 계산기를 두드리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시기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코인이 그렇고 미국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런 자산은 오늘 아침에 팔면 오후엔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골 땅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5년, 10년이 우습게 묶입니다.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 한쪽은 언제든 꺼내 쓰는 통장 잔고이고 한쪽은 10년 뒤에나 그것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묶인 돈인 셈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를지는 너무 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같은 돈을 다른 곳에 넣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현금을 손에 줍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시골 땅에 묻은 돈은 내놓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껴 모은 돈인데 한쪽은 살아 움직이고 한쪽은 멈춰 섰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시골 땅으로 향하던 돈줄 자체를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 돈이 시골 땅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금리는 잠깐 돈을 밀어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사도 정작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자산이라는 걸요. 애초에 그 땅을 받아줄 다음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아무리 싸져도 돈은 다시 묶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땅은 2번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도 떠났고 돈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요도 돈도 떠난 이 땅에는 사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세 번째 덫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도입니다. 수요도 떠나고 돈줄도 끊겼습니다.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바로 제도입니다. 시골 땅은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는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농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를 서류로 적어내라는 겁니다. 도시에서 평생 직장 다닌 사람에게는 이 문턱부터가 녹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수요자조차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땅을 어렵게 손에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집을 못 짓는 땅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땅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 게 제한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샀는데 정작 집을 올릴 수 없는 땅인 겁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로입니다. 농촌의 땅은 상당수가 맹지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길이 닿지 않으면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집을 못 지으니 팔기도 어렵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분명 내 땅인데 들어가는 길이 없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싼 길을 찾습니다. 바로 경매입니다. 감정가의 절반에 나온 물건을 보면 누구나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경매에는 진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경매의 진짜 비용은 낙찰가가 아닙니다. 낙찰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오래 방치된 시골집은 겉만 멀쩡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지붕을 손봐야 하고 보일러를 갈아야 하고 상하수도를 다시 깔아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부터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낙찰가를 훌쩍 넘깁니다. 싸게 산 줄 알았는데 고치는 돈이 더 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입니다. 감정가에 적힌 숫자만 믿으면 바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제 영상 앞부분에 그 한 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던 집입니다. 경매에서 2번이나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두 낙찰자 모두 입찰 보증금까지 포기하면서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사람이 잔금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이 제도의 덫이었습니다. 농취증의 벽, 길 없는 맹지, 그리고 낙찰 다음 날부터 쏟아질 수리비. 그 셈을 마친 순간 감정가 절반이라는 가격표는 더 이상 싼 게 아니었던 겁니다. 수요도, 돈도, 제도도 한쪽 편이 아닙니다. 사겠다는 의지마저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요, 돈, 제도, 이 세 가지가 따로 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겹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인지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돈줄도 끊겼습니다. 거기에 제도라는 덫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 온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멈춘 시장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 가격표는 붙어 있는데 손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린 새 집. 이걸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에 2만 7천 가구가 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2만 가구를 넘어선 숫자입니다. 새로 지은 멀쩡한 집조차 주인을 못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다음입니다. 이 새 집 안 팔린 것의 8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대구, 경남, 경북, 경상권에만 1만 가구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새 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럼 도로도 끊기고 인프라도 없는 시골 땅과 낡은 집은 어떻겠습니까? 더 깊은 거래 단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부동산 불패.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경매에 나와도 감정가의 95% 안팎에 낙찰됩니다. 거의 제값에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지방은 매물이 쌓이고
유찰이 반복되고 낙찰이 자꾸 미뤄집니다. 부동산 불패는 입지 좋은 곳에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방 토지는 애초에 팔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농촌, 주인 없이 방치된 빈집. 일본의 농촌 공동화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 진행됐습니다. 그 길을 지금 한국의 숫자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인구는 2022년 5,1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노인인 나라가 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의 빈집은 한국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면 너머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고향에 부모님 명의로 된 그 땅,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미뤄둔 그 집.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땅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남의 비극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가족의 자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시골 땅을 가졌거나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아직 사지 않은 분들입니다.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도로입니다. 그 땅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두 눈으로 보십시오. 도로 없는 맹지는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둘째, 농취증입니다. 농지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십시오. 영농계획서 요건에 막혀 실수요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출구입니다. 살 때 가격이 아니라 팔 때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팔고 싶을 때 이 땅을 사줄 사람이 정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보다 나오는 길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그게 환금성입니다. 다음은 이미 땅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기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이 그 땅에 묶여 있다면 산 가격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거래가 끊긴 시장에서 그 집착은 출구를 더 막을 뿐입니다. 손에 쥔 가격보다 나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으십시오. 가장 비싼 실수는 살 때가 아니라 못 팔 때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지방 땅이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은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팔 생각 없이 직접 살러 들어가는 거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노후 자금을 묻어두고 언젠가 되팔아 불리겠다는 계산이라면 그 계산만큼은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팔 수 있어야 자산입니다. 아무리 싸도 못 파는 땅은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가격표만 비싸고 통장은 0원. 그건 자산이 아닙니다. 결국 팔 수 있어야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 명의로 시골 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값 매물을 두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